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김복주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가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서 전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그리고 많은 인력 확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차시는 인공지능의 개요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차시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인공지능의 개요 및 역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역사,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지, 학습 능력과 같은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의 부분 혹은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그런 어떤 기술 분야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1950년경에 미국의 어떤 인지과학자이자 전산학자인 존 매커시가 다트머스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학자가 인간도 컴퓨터도 인간처럼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꽃피우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가 인간의 어떤 직접 수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환경에서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즉 판정자들이 그 앞에서 컴퓨터 혹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정단 중에서 30% 이상이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면 그 컴퓨터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심벌릭 AI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에 우리가 철학적 근간으로 보면 합리주의에 기초했고 지식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논리와 규칙 기반으로 어떤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의 형태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수많은 if then else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러한 판단을 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팅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if then else 구문으로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 혹은 풀고자 하는 문제를 if then else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980년대까지 그런 어떤 전문가 시스템을 통한 심벌릭 AI가 활성화되다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 상태 공간이 확장돼서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심볼릭 AI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커넥셔니스트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험주의에 기초해서 데이터와 어떤 정답, 해답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그 학습 과정에서 바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인공지능의 분야는 바로 머신러닝, 그 중에서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의 유형,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56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초에 등장을 하면서 여러 중흥기와 암흑기를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다다라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IBM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에서 챔피언을 압도적인 그런 어떤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는 일상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성숙도가 완성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그런 중요한 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던 2016년도 알파고와 그 이세돌의 대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컴퓨터를 이긴 그러한 어떤 바둑계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2016년도에 전 세계의 어떤 그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서 사람의 어떤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을 바로 싱귤레리티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 발전 속도라든가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우리가 어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황금기를 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2010년도 이후에 인공지능이 어떤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우리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대 안 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몇 대 안 되는,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성능의 그런 컴퓨팅 환경이 바로 슈퍼컴퓨터인데, 오픈소스라든가 아니면 병렬 처리라든가 분산 병렬 처리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그런 어떤 슈퍼컴퓨터의 어떤 성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팅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서버들을 여러 대를 연결을 해서 마치 한 대의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워크스테이션 상에 뭐 GPU라고 하는 병렬 처리 그런 어떤 그래픽 장치를 거기에 탑재를 시킴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슈퍼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런 환경으로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우리가 이제 회자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 SNS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IoT 환경으로 되어 오지면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용량은 테라바이트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뭐 페타바이트니 엑사바이트니 제타바이트니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어떤 데이터 용량의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하루하루 생산되는 용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무한한 확장,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을 구현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좀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거나 아니면 잘 공개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픈소스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2016년도 이후, 10년도 이후에 어떤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황금기, 중흥기를 맞게 되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에서 점차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무엇일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실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에 어떤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경망을 바로 모델링해서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의 어떤 뇌는 860억 개 정도, 약 900억, 860억 개 정도의 그런 어떤 신경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기 위한 시냅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를 말하고 있을 텐데, 신경은 이제 2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수상돌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호가 입력되는 그러한 그 역할, 그리고 신경세포체, 바로 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두뇌에서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처리 결과가 축색돌기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이 돼서 다른 뉴런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그 말초신경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들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경망을 실제로 그 구현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인데, 모델링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역할들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호가 입력된다라고 했을 때, 입력된 신호를 가지고 어떤 신호의 강도,
여러 가지 신호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마다의 어떤 그런 강도가 있을 거고 그 신호들 중에서는 중요한 신호와 중요하지 않은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신호는 좀 더 증폭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신호는 좀 더 감쇄시켜서 셀 바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 바디에서의 역할은 각 신호의 총합을 구합니다. 먼저 입력 신호에 어떤 가중치를 우리가 부여를 했고 가중치 부여한 그 결과를 에 대한 총합을 구해서 그 총합을 바로 이제 다음 신호로 전달하기 위한 뭐 일부분 물론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도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것은 입력된 신호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를 한다. 그리고 셀 바디 부분에서는 그러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값을 다 더해준다. 그리고 다음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다음 신호로 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그 실제 신경망을 모델링한 구조인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력 신호가 있을 거고 그 입력 신호는 다양한 입력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입력 신호는 어떠한 신호는 중요하고 어떠한 신호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를 한다. 가중치를 부여를 한다는 것은 그 신호에 어떤 가중치를 곱해준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셀 바디가 하는 역할은 그러한 어떤 가중치를 반영한 신호의 총합을 구하고 거기에 일부 어떤 편향값을 조정하기 위한 바이어스를 더해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다음 신호 체계로 전달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바로 우리의 아까 어떤 실제 신경망을 모델링한 그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모델링해서 최초로 신경망을 모델링해서 최초로 어떤 인공신경망의 그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1943년에 물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최초로 구현한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뭐 X1, X2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입력되는 여러 가지 신호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신호는 각각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곱해진 가중치를 우리가 서메이션, 총합을 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편향을 더해서 어떠한 출력 신호로 전달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해주는 바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출력 신호로 변환된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퍼셉트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일 퍼셉트론이라고 불리우는 퍼셉트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XOR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비선형의 문제, 즉 퍼셉트론은 기본적인 선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AND라든가 OR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는 훌륭한 그런 기능을 해내왔지만 XOR 문제와 같은 비선형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하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단일 퍼셉트론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런 어떤 퍼셉트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단일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다중 퍼셉트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다중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면 XOR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선형 문제, 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그어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문제를 분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남자냐 여자냐 혹은 뭐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선을 이용을 해서 단일 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선형 문제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어서 동그라미와 X를
분류를 구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선을 하나 긋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긋지 않고 직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분류를 해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X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그라미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비선형 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래서 직선을 이용하지 않고 곡선으로 어떤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이것이 이제 비선형 문제인데 우리가 단일 퍼셉트로는 오로지 선형 문제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엑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고 이런 어떤 단일 퍼셉트론을 다중 퍼셉트론으로 만들면 비선형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중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엑스와 같은 어떤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다중 퍼셉트론이고 우리가 단일 퍼셉트론에서는 하나의 은닉층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층, 그 다음에 출력층, 그리고 중간에 은닉층, 히든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은닉층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바로 다중 퍼셉트론이고 선형 문제뿐만 아니라 비선형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이상 여러 개, 여러 층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되어진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날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딥러닝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어떤 다중 퍼셉트론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개의 층을 두어서 다중 퍼셉트론 이것이 이제 심층 신경망의 구현된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싱글 뉴럴 네트워크 즉 단일 신경망이 있고 딥 뉴럴 네트워크 다중 혹은 뭐 깊은 심층 이런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싱글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딥러닝의 네트워크 구조이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딥러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퍼셉트론과 딥러닝의 그런 관계,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와의 관계,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바로 학습 메커니즘 혹은 학습 알고리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도대체 무엇을 학습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학습을 한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낸다. 즉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학습을 할 거냐? 이것이 이제 바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일 겁니다.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입력 신호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최적의 가중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은 학습, 머신러닝의 학습 혹은 딥러닝의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학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가중치. 물론 이제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학습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 입력 신호에 대해서 부여되는 가중치. 이것이 어떤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가중치를 어떠한 값으로 할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바로 학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딥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 머신러닝이니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그 용어들을 많이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 피처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어떤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출석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학생이 과연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못 가겠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어떤 머신러닝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어떤 학습을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그 학생의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변수를 찾아낼 것인가, 즉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분석가가 바로 변수를 추출해내는 과정,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 혹은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피처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학적 접근이 필요해서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분류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결과를 판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공지능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바로 커넥셔니스트,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에서 머신러닝은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변수들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나서 분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규칙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입력 데이터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없이 바로 입력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 결과로 어떠한 규칙 혹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다. 자,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점은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그거고, 두 번째 차이점은 얘는 머신러닝은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머신러닝은 피처 익스트랙션, 즉 중요한 변수들을 분석가가 직접 공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대별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가의 어떤 수작업, 매뉴얼을 한 방식으로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리고 심플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가장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범주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인공지능 범위 안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는 그러한 커넥셔니스트 AI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범주는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 접근 방식, 이런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되고,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한 범주로서 어떤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어떤 분석가가 매뉴얼하게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엔드-투-엔드 방식, 즉 입력 데이터만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규칙과 어떤 모델을 찾아내는,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딥 러닝이라고 봤을 때 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그리고 딥러닝의 범주는 이렇게 어떤 그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범주인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학습해야 될 이번 특강을 통해서 중요하게 학습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이 어떠한 차이점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어떤 범주적인 관점에서 혹은 어떠한 메커니즘 관점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나를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딥러닝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환경 혹은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픽셀 복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해상도의 이미지 혹은 뭐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의 육안으로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 중에 정답, 해답 혹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생이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를 YN으로 구분을 했다면 그 바로 YN이 바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정답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지만 보통 뭐 레이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는 그렇지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답을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값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추출을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 값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복원된 이 이미지가 딥러닝을 통해서 복원된 픽셀 복원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복원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실제로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히려 실제 이미지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 정밀한 그러한 픽셀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CCTV에 어떤 범죄자의 사진이 찍혔는데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들 만큼 그런 어떤 사진이 찍혔을 때 우리는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저렇게 픽셀 복원을 활용한 그런 어떤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픽셀 복원을 하는 그런 곳에 바로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에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복원하는, 그렇게 했을 때 복원을 한 결과값이 실제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혹은 실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우리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쉬운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복원이 됐다. 이런 곳에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한 기술들이 융합이 된 그런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차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봤을 때 바로 사물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어떤 카메라로 전방에 차량의 어떤 전방 이미지를 찍어서 그 전방에 있는 사물이 무엇일까,
사람일까, 동물일까, 아니면 장애물일까, 혹은 아니면 다른 차량일까, 이런 것들을 이미지나 영상으로부터 어떤 객체, 어떠한 객체인지를 검출해내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바로 분야의 딥러닝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미지에서 이것이 개인지 자전거인지 아니면 트럭인지를 저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 객체에 대한 영역을 검출해내고 그 영역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검출해내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바로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욜로라고 하는 실시간 어떤 영상에서,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객체를 검출해낸 그런 기술들도 등장하기 시작해서 바로 이런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차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객체를 식별해내고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바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셨을 만한 그러한 기능일 텐데 바로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 번역의 품질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딥러닝 기술이 우리 번역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든 것이 구글 번역기를 예로 들었는데, 구글 번역기뿐만 아니라 국내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번역 서비스도 굉장히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어떤 딥러닝의 그런 어떤 딥러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번역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번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STT라고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혹은 텍스트 투 스피치, TTS, STT. 근데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이 STT입니다. 만약에 STT 기술을 여기에 접목만 시킨다라고 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다시 이것을 소리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들만 더 추가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실시간 통역에도 이런 어떤 딥러닝 기술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 어떤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어떤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런 어떤 언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그런 어떤 기기들이라든가 장치들 아니면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분야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영상 데이터입니다. 엑스레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당층 촬영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촬영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의료 영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도, 의사들도, 전문의들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바로 딥러닝은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루닛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루닛은 전 세계 AI 100대 기업에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루닛이라고 하는 국내 회사에서 바로 이런 어떤 의료 영상을 판독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체 부위에 그 장기 부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작아서 전문의의 어떤 육안으로 판별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하면 잘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 솔루션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실제 전문의로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전문의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도입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의료 영상 분야에서도 딥러닝이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서 무인 상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한 8개 정도의 점포가 미국에서 오픈을 했고 2020년 이후까지 3,000여 개,
정도의 점포를 아마 전 세계에 점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무인 점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소비자가 점포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카트에 담긴 물품을 구매를 한 상품들을 그대로 마트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서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결제 등록한 그러한 어떤 결제 방식대로 결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상점을 우리는 무인 상점이라고 하고 아마존 고라고 하는 어떤 아마존에서 무인 상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상점에는 굉장히 많은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지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기술 아니면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 무인 점포인 무인 상점인 아마존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 서비스가 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향후에 각광받는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객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센서 기술들을 같이 접목한 그러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의 움직임,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 소비자를 계속 추적해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정말 정밀하게 판독해내는 그러한 물건을 구매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다시 장바구니에서 빠져나가는 것까지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로 바로 아마존고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무인 상점의 여러 가지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어떤 공장의 어떤 자동화 기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바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도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활용이 되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혁신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환경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기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를 즉시 판단을 해서 부품을 바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고장 날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먼저 점검을 하는 그런 어떤 설비 진흥화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정 자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정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공정 전체를 프로세싱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기들이 과거에는 매뉴얼하게 검사를 했던 것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말 정밀하게 이것이 양제품인지 불량제품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그런 어떤 기술들로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는 거대한 공장 자체가 한 명의 사람도 없이 전체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되고 어떤 생산에서 출하되는 과정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FDS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떤 룰 기반으로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이것은 금융 사기 거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FDS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그런 어떤 금융 사기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고도화된 시스템 서비스들이 시장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뭔가 이것이 정말 정상 거래다 비정상 거래다 아니면 이 SMS가 실제 광고성이다 아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단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스미싱 문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낼 때 있어서 사람 혹은 뭐 어떤 다른 어떤 룰 방식은 혹은 뭐 머신러닝 방식 이런 것들보다 딥러닝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탐지, 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딥러닝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각광받는 분야가 바로 정보 보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APT라고 하는 어떤 Advanced Persistent Threat 이런 어떤 그 고도화된 어떤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고도화된 어떤 정보 침해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창과 방패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그것을 침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같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사실 정보보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보호 시스템 혹은 정보보안 메커니즘에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탐지라든가 아니면 판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보보호 시스템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룰 방식으로 그런 어떤 정보보호 시스템이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류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정말 정밀하게 그런 어떤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 혹은 그러니까 탐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것 말고도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곳에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창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각이 되어질 텐데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 비즈니스 분야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뭐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바로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한 그러한 어떤 고도화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을 한 이후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혹은 우리 실생활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뭐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어떤 딥러닝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창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딥러닝을 활용한 어떤 고도화된 서비스 아니면 고도화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